자유한국당이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전당대회를 오는 27일 그대로 열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제외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 다른 후보들은 전당대회 연기하지 않으면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되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약 1조 1,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각종 증거 조작을 방관하고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며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유 씨 번호인단은 담당 검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독립 결의문을 선포하면서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 100주년 행사가 오늘 오전 서울 YMCA와 도쿄 제1한국 YMCA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도쿄 기념식에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이종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소은 주율대사, 유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사철 성수기인데도 냉각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4월에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지난 6일 미국 실무협상팀이 평양에 갈 때 탔던 것으로 판단되는 전용기가 조금 전 오산기지를 착륙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닌 것으로 청와대가 아니라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스티븐 비건 일정의 어떤 동선 다시 한번 속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속보 전해주시죠. 네, 오산 미군기지에 항공기가 착륙한 시각은 오후 6시 34분입니다. 네, 앞서 오늘 오후 C-40 수송기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지 딱 3시간 만인데요. 날이 어두워서 눈으로 명확한 구분은 어려웠지만 흰색 동체에 끝이 위로 꺾여 있는 날개 모양 등으로 미뤄볼 때 C-40 수송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건 대표가 방금 착륙한 비행기에 탑승하진 않았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착륙한 비행기가 곧바로 평양에 다시 다녀오더라도 최소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비건 대표가 오늘 돌아온다 하더라도 밤 늦은 시각이거나 내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C-40 항공기는 앞서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도 오산기지에서 이륙했다가 3시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가 계속 평양에 있다고 확인시켜준 만큼 실무협상팀 가운데 일부가 미리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확한 경위는 확인된 게 없지만 평양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우려해 서울로 돌아와 본국과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가 이번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은 실무협상에 대한 미 본국의 뜻을 전달하는 추가 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동선이라든지 어떤 일정 또 어떤 협상 내용까지 추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양측의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평양 실무회담은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차 회담이 총론격이었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요약되는데요. 최대 쟁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입니다. 지난 2007년 13 합의에 따라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 3곳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단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진도를 더 빼야 회담이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는 고농축 우라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 게
미국 협상팀의 숙제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북미 수교의 전 단계인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 협의기구 설립 추진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미국 전략무기 반입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와대가 지금 비건이 평양에 있다. 여기까지 이제 입장을 밝혔고 또 오늘 안에 올 수도 있다.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여기까지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춘추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된 청와대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오산 미 공군 기지에 이 미국 정부 소속 수송기가 내렸는데 이 비행기에 비건 대표가 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비건 대표가 아직 평양에 있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늦게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현재로선 비건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 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는데요.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비건 대표의 일정에 관해서는 외교부로 문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실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비건 대표가 돌아온다면 청와대 방문 일정은 언제라도 잡힐 수 있습니다. 지난 6일에 비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협상 성과가 좋으면 비건 대표가 다시 청와대에 와서 결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비건 대표가 청와대를 다시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면 지난 4일 방문 때처럼 면담이 끝난 뒤에야 방문 사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포함해서 얼마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놨을지 또 미국이 내놓은 상응 조치에 양측이 합의를 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우리 측은 그동안 미국의 상응 조치로 거론되어 온 종전선언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 지원 외에도 일부 대북 제재 완화까지도 북미가 합의했을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나 일부 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는 최대한 이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나설지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그제, 그러니까 6일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이달 27일부터 28일로 공식화하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기대한다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낸 북미 정상이 새 역사를 쓰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개최 도시가 어디인지는 북미 사이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간 실무 협상 결과에 달렸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는 남북미 중 4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때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은 1차 북미 회담 때와는 달리 북미가 이미 비핵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4자 종전선언 없이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도출을 위한 중재나 촉진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제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오늘 밤 돌아올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앞서 보고 오신 대로 조금 전 오산 기지에 착륙한 미군 수송기에는 비건 대표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 기자와 함께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티브 비건 대표 오늘 돌아올 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확인한 소식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비건 대표가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6시 34분에 오산 공군 기지에 수송기가 착륙을 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예상대로 비건 대표가 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와대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아직 평양에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수송기 안에는 최소한 비건 대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비건 대표가 그제 예. 평양에 갔을 때 과연 이게 당일치기 여행이냐,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또는 3박 4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국무부 네.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모양의 수송기가 착륙을 밤에 했기 때문에 예. 어제 저녁에도 사실 기자들은 계속해서 부산했습니다. 그 수송기에 이제 비건 대표가 탔느냐 안 탔느냐 해가지고요. 근데 저희 YTN 취재진의 취재 결과로는 안 탔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취재만 하고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사도 또 보도한 데도 있어요. 비건 대표가 탔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같은 혼란이 재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훨씬 높게 봤기 때문에 아까 6시 반에 착륙한 수송기에 비건 대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을 확인을 해준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더 있어서 3박 4일이 되든가 아니면 오늘 밤 더 늦게 오든가 이런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뭐 협상 대표단이 북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2박 3일 긴 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례적인데 네, 뭐 하루가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뭐 이틀이 될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길어진다는 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협상의 특성은 비건 대표가 김혁철 대사와 이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1박 2일보다는 2박 3일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가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이 주제가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1박 2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사실 2박 3일도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보다는 2박 3일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더 긍정적입니다. 두 대표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다음에 2박 3일보다는 3박 4일이라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두 대표가 진짜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저로서는 이번 회담의 경우는 짧은 것보다는 길은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청와대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비건 대표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정도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사실입니다. 비건 대표는 평양에 있습니다. 그게 예. 사실입니다. 자, 2박 3일 동안 어쨌든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뭐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실무 협상단이 들어온 사실을 아직 보도한 내용들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도 뭐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하게 브리핑하지 않았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내용은 뭐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에서도 그동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쪽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앞서서 강정규 기자가 이제 리포트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핵화 문제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언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계획표를 내놓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싱가포르 6월 10일 지난해 6월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4개 합의가 나왔다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6월 10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보면은 1번이 뭐냐 하면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안은 싱가포르 선언의 2조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가 들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다짐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조치를 할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신뢰 구축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선언 때는 주한 미군 유해가 이제 북한에 좀 있는데 미군 유해를 발굴을 해서 미국으로 다시 이제 송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신뢰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북미 실무 협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양쪽의 최고 지도자에게 자세하게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꽤 길게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지금 북미 정상회담까지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네, 3주도 안 남았습니다. 3주도 사실은. 안 남았. 네. 실무 협상이 그러면 그 3주도 안 남은 기간에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실무 협상은 지난 6월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요, 전날까지 실무 대표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이 바뀐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또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상 두 정상이 담판을 해서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실무 대표들이 합의를 하고 합의된 사안을 정상에게 주고 정상들은 그냥 사인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상들이 실제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협상 자료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협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말리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관련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어떤 아주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시시각각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북한 언론의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18년에 개혁 개방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면서 예. 즉각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몇 번이 있긴 했는데 아주 예외적입니다. 북한의 기본 언론은 기본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정리해서 보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추측을 한다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도 베트남이라고는 했지만 도시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다낭을 선호하는 것 같고 미국도 다낭을 선호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것은 북한이 다낭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건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협상을 할 때 공관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공관이 있는,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낭으로 할 경우에 대사관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을 베트남 당국이 얼마나 실무 지원을 잘해서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들어왔을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들어온다면 또 우리 측과 충분히 먼저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소식이 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할지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는 10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미국. 유효기간 3에서 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한 한국. 협정 공백 상태에서도 팽팽하게 맞서던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끝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미 양측은 올해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모레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00억 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야 하는 돈은 지난해 분담액 9,600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레 가서명이 이루어지면 정부 내 절차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4월에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건 오는 27, 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관했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인 유 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 진술 확보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의 간첩 혐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당시 수사팀은 공식 외교 경로로 확보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대검을 통해 중국 심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진 뒤에도 검찰은 끝까지 간첩 혐의를 철회하지 않아 유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일부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정원의 조작과 진술 은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검찰이 인권 침해와 조작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에 대해 검사가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뒤늦게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고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에 검찰이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권이 잘못 행사돼 피해를 입은 유 씨 남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에 대한 법적 책임 없는 검찰총장 사과는 지나치게 가벼운 권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과거에 간첩을 조작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특히 당시 검사들의 잘못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형사고발을 통한 정식 수사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3.1운동보다도 먼저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을 외친 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그 100주년을 맞아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00년 전 독립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 한복판에서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던 유학생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고인들의 뜻을 기리는 후배와 후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당시 비장한 각오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피 끓는 젊은 학생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유학생 600여 명은 평소 친목 장소로 즐겨 찾던 도쿄의 조선 YMCA 회관에서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28 독립선언문이 발표됐던 조선 YMCA회관은 그로부터 4년 뒤 관동 대지진 때 불타면서 그곳으로부터 600m 정도 떨어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세워졌습니다. 현장에서 낭독된 독립선언서에는 일제 강제병합이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동양 평화를 깨뜨린다며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주동자들이 일본 경찰에 대부분 검거됐지만 유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됐습니다. 일왕 거주지 근처에서 이후 2차례나 만세운동을 펼쳤고 이런 소식이 조선에까지 전해져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8 독립선언은 국망 이후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위대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괄목할 만한 이정표를 남긴 것입니다. 100주년을 기념해 도쿄에는 28 독립선언 기념 자료실이 확장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YMCA에서도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100년 전 도쿄의 28 독립선언이 우리 독립운동의 화토불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됐다고 평가하고 대표자 11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와 서울시가 전 세계를 향해 28 독립선언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오늘 퀵터뷰에서 박기태 반크 단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919년 2월 8일 딱 100년 전인데 자 독립선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조선은 일본의 독립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왜곡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정말 한국이 일본으로 독립하는 걸 원치 않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수도 동경에서 적진이주 일종의 그 안에서 세계인들한테 한국은 독립을 원하며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반성하는 식으로 해서 고발한 거잖아요. 이런 취지는 세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독립 정신을 알린 것으로서 세계 평화를 향한 우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이 28 독립선언이 3.1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이제 도화선이다, 불쏘시개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거기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이 28 독립선언을 준비한 사람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평범했던 유학생들이 독립 의지를 표출했고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3.1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때 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선포했잖아요. 처음 그 시작이 바로 28 독립선언 때 학생들이 참가했던 거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마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쿄의 한복판에서 도쿄의 중심에서 독립을 외쳤던 100년 전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특히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피지배국인 조선 청년들이 네. 제국과 수도 한복판에 섰던 사실은 전 세계에 놀라운 거죠. 그렇군요. 자, 특히 방크하면 동해나 이제 독도 국제 표기를 바로잡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 단체인데 이번에 이렇게 28 독립선언을 좀 알리자 100주년 어떤 기념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00년 전에 28 독립선언 할 때 당시에 네. 그때 청년들 목소리가 뭐였냐면 세계인들한테 이 독립 정신을 알리는 거였거든요. 특히 무엇보다 일본 제국주의가 각 나라 이제 외신이나 이런 곳에 한국은 독립을 원치 않는다고 붙었잖아요. 네. 그런데 100년 지난 지금도 각 나라 교과서에 일제 강점기만 소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소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일본의 한국 식민지 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라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일본이 각 나라 교과서에 퍼뜨린 내용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각 나라 교과서에 시정하는 것이 100년 전 28 독립선언서를 한 청년들의 뜻을 개성하는 거라서 저희는 지금도 이 독립운동하는 마음가짐으로 각 나라 교과서에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퍼뜨린 그 내용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알리고자 하는 역사 바로잡기 일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네. 자, 28 독립선언서를 우리말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영어, 또 일본어, 중국어 등 이제 4개 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한 문체로 쓰여있던 선언문을 외국어로 좀 번역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 28 독립선언서가 맨 처음 그 배포가 되었을 때 네. 이게 한국인들보다도 세계인들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일본어로 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28 독립선언서를 세경한 목적이 아직 세계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만 알고 있지 우리 한국인들이 저항했던 역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서를 취지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내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로 우리가 현대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번역,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했고요. 특히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스페란토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퍼뜨린 거였거든요. 네. 정말 쉽게. 그래서 이걸 부활한 취지했고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다 자원봉사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특히 현대 한국어 번역은 이제 28 독립선언 백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참여를 했고요. 네. 영어 번역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참여했고요. 연구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언어를 이제 잘하시는 분들 중에 일치 동거하시는 분들이 이 서울시에 참여를 했고 이래서 방크 사이트에 송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움 또 재능 기부가 얹어져서 이제 번역이 됐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 좀 알릴 계획이십니까? 네, 방크는 올해부터 미국의 1,000군데 한글학교랑 제휴가 되어서요. 네. 방크의 컨텐츠를 올해 1년 동안 미국에 있는 모든 한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 독립선언서 받았던 내용을 방크의 사이트인 kkum.prkorea.com 사이트에 탑재를 했고요. 이 사이트 내용이 전 미국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에 배포가 되어서 그들이 올해 1년 동안 수업 시간에 이 3.1운동 100주년 계기로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 이 방크 사이트 내에는 이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저희 모든 방크 회원들이 SNS로 친구들한테 퍼뜨리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방크 회원들로 하여금 이제 교류한 외국 친구들한테 SNS 퍼뜨리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방크 사이트에 3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K-팝과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인데요. 이분들이 K-팝과 한국어를 좋아하지만 아직 독립선언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100년 전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자유와 평화를 외친 우리나라 역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좀 이런 일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부터라도 좀 방크나 이런 SNS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계신데 혹시 해외에서 사실 방크가 28 이번 독립선언 말고도 3.1운동 독립선언문도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의 역사를 전혀 몰랐던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K-팝과 드라마만 알고 있지 네. 역사를 모르거든요. 반만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단 한 페이지 분량으로 이 독립선언서만 보여주니까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네. 제국주의 침략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정의, 인류의 추구와 정신에 감탄했다. 특히 제국주의 역사를 가졌던 영국과 러시아, 미국인들도 그들이 보이지 못한 정신과 순간 사상을 어떻게 침략당한 나라에서 보여주는 것이 감동한다. 특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효과도 있군요. 이런 네. 독립선언문이나 100년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평화, 인류애를 좀 알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무엇보다 28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한다는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도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를 가사에 풀었던 거죠. 네, 100년 전에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선언문을 작성했다. 자, 올해는 28 독립선언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방크도 좀 남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 특별히. 네,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아직도 한국의 식민 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일본 청소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교과서 내용이 일본의 국력을 통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0년 전에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꿈은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스마트폰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 이제 클릭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독립선언서를 다운받아서 세계 친구들한테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100년 전의 그날의 함성을 우리가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8 독립운동선언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박기태 반크 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뒤 홀대하거나 접견 신청이 거절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접견 신청 거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접견을 거부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사실관계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책상이나 뭐 의자를 안 눌러서 뭐 말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데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을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의 사면론을 화두에 올리는 건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서 연달아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권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사면 법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가능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 사면은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고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서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징역 2년을 받고 항소를 포기한 공천 개입 혐의가 전부입니다. 국정농단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면이란 것은 재판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형을 살고 또 자신의 죄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황적 요건에도 맞지 않다.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징역형 판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수용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3.1절 특사는 재판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에 반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대책위원회가 다음 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12일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열고 판결의 부당함과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역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상반기 안에 최소 한두 곳에서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후보지로 군산, 구미 등이 거론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기초단체장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지역이 제안하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력 산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선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방식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 민정의 합의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 등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영과 울산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게 될지는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잘하면은 최소 한두 군데는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 법안을 만들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24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평가할 때 경제성과 정책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이어서 남양유업에 대해서 정관 변경 주주 제안을 하기로도 했습니다. 이익을 내고도 주주 배당에 인색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을 확대하도록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배당 성향이 낮아 이른바 짠물 배당을 하는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 정책 수립과 공시와 관련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수년째 배당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당 정책이 개선되지 않아 정관 변경 주주 제안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주당 배당금을 1,000원으로 유지했고 배당금 총액이 3년 동안 8억 5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과 환경, 사회 책임, 기업 지배구조, 하위 등급 기업, 횡령 배임 등 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지난해 배당 성향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49개사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침은 3월 주총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오늘 1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 일정을 오늘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노사 양측 위원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입장 차가 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제역의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43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원이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주가 이 구제역 차단에 분수령이 될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제역은 최대 잠복기가 14일입니다. 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열악한 의료 상황 개선과 발전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당해야 할 몫도 많았지만 묵묵히 책임을 다했고 또 동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퇴근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의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김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황실 전화가 다급하게 울립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응급환자. 예상 이동거리와 예상 시간까지 확인해 좀 더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아냈습니다. 네, 선생님 쪽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 들었는데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만든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입니다. 2017년까지는 상황실장을 겸직하며 직접 전화도 받았습니다. 상황실은 하루 평균 10건 이상, 많을 땐 20건 이상의 병원 간 이송 연락을 하며 귀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난달 초 윤 센터장은 부산의 한 환자를 위해 부산과 경남 수도권까지 30통의 전화를 돌리며 응급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윤 센터장이 했던 일 중 일부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8개 팀에 상황실과 17개 응급의료지원센터 업무까지 모두 윤 센터장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에 센터 안팎에서 수시로 열리는 회의와 자문까지 합하면 하루가 모자라 동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퇴근하는 사람으로 기억할 정도입니다.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에 아마 퇴근을 하셨던 것 같고 월요일 새벽에 출근을 하셨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열악하고 고됐지만 윤 센터장은 센터를 누구보다 아꼈고 환자의 행복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인 건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발생 지역에서 처리까지 완벽히 이루어지는 기반 형성이었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모든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과제를 저희한테도 주셨었고요. 남달랐던 고인의 열정과 책임은 주의를 숙연하게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1980년도, 90년대 대학가에는 이 학생들 사랑방 역할을 했던 인문, 사회, 과학 서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서점 자체를 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무려 33년 넘게 명맥을 이어왔던 풀무질이란 서점이 있는데요. 최근 운영난 때문에 폐업 위기를 맞긴 했지만 3명의 청년 인수자가 나서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또 모면했습니다. 먼저 이 무일푼으로 책방을 넘기게 된 은종복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방 풀무질은 사전적 의미로는 대장간에 담근질할 때 나지나 망치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키는 게 풀무예요. 그 뜻에서 좀 더 나아가서 1970년 그리고 80년 전두환 정권 때 그 잘못된 군사 정권에 맞바람을 일으킨다. 낮에 학생들이 왔다가 집회를 하는 거를 알면 가방을 책방에 던져놓고 갔는데 바로 지금 이 공간이에요. 여기에 가방이 수백 개가 쌓여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의 편안하게 가방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지금은 책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읽었던 책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책은 왜 샀어요? 점심은 먹었나요? 뭐 저녁에는 무슨 일 있으세요? 8, 9년 때부터 풀무질과 연을 맺었는데 책을 파는 서점이지만 도서관처럼 자유롭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는 동안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책에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책방 풀무질이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어요. 근데 알겠지만 서울대 그나리움을 빼고는 모든 이런 인문사회과학 책방이 문을 닫았잖아요. 학생들이 일터 찾기 바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기능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영어 토익 점수나 아니면 다른 스펙 쌓기 바쁜데 이 책방에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책도 사고 같이 밥도 먹고 슬픈 일, 기쁜 일, 마음 아팠던 일을 같이 나누는 그들이 주인이거든요. 이걸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폐업 위기에 처했던 사회과학 책방, 풀무지를 인수한 세 분 중에 한 분이 록밴드 가수입니다. 책방 풀무지를 인수한 록밴드 전범선과 양반들의 보컬 전범선 씨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까 보니까 심폐소생하는 화면도 나가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좀 바로 여쭤볼게요. 인수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제가 자그마한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체적으로 헌책방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좀 역사성이 깃든 책방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풀무질 폐업 위기 기사를 보고서 한 달 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뭐 이 학교 출신이신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죠? 네. 아마 얼핏 듣는 분들은 혹시 졸업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고 그냥 기사를 보고 이 바로 그럼 풀무질 서점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세 분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인수하시기로 한? 원래 한 명은 같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예. 예전에 음악하다가 만나게 된 오랜 친구고요. 네. 한 명은 이제 두 명이서는 지금 책방 운영이 힘들 것 같다 싶어서 급하게 수소문해서 영입한 인재입니다. 네, 사실 뭐 90년대 또 80년대 학번들은 아마 꼭 이 대학을 안 다녔어도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같이 개인적으로 또 좀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이 서점을 네, 기억을 합니다. 나이 계산은 뭐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자 지금 풀무질의 현재 어떤 상황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그러면 인수하신 단계는 아니신 거고 그쵸. 지금 단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6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어받을 예정이고요. 예. 3월부터 들어가서 이제 인수인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책방에 좀 남은 부채가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럼 모금 운동을 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 모금 운동의 목적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예. 책방이 지금 폐업 위기가 된 이유가 쌓인 부채가 상당합니다. 한 1억 5천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 네. 다들 뭐 출판사 유통사들과의 거래에서 생긴 빚이죠. 네. 그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은 대표님께서 당신께서 지고 가신다라고 하셔서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최대한 이제 모금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풀무질 펀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예. 한 5일 만에 지금 1,000만 원 넘게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살리고 싶은 어떤 물론 이제 기사를 보고 접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좀 나서야겠다 한 특별한 좀 그런 또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었고 네. 역사성이 좀 남아있는 헌책방을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었는데 네. 제가 새로 책방을 시작을 해서 이런 역사성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방을 살리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개인적인 계획은 접어두고 네. 풀무지를 이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점 운영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목표들을 좀 많이 좀 접어두시는 건가요? 지금 록밴드도 운영하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그게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책방을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풀무질 소식을 SNS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통해서 들었는데 네. 거기 이제 뭐 그런 사연도 공유하기도 되고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하더라고요. 관련 기사에. 예. 혹시 뭐 이렇게 인수한다고 하고 나서 어떤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학생들 주변으로. 정말 뭐 예상치 못했던 여러 분야에서 네. 응원해 주신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가장 솔직히 좀 예상치 못했던 전화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예. 뭐 성균관대학교로 나오고 풀무질과 인연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랑 친했던 친구도 아니고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는 막무가내로 고맙다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네.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참 일종의 부담감과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게 좀 고마웠을까요? 그분께. 그러게요. 길게 말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책방 풀무질이라는 공간이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떤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 출판업계 어떤 현실과는 달리 또 그런 추억이라든지 또 서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서점업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 서점이라든지 출판업계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시장이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일반적으로 책을 요새는
산다고 했을 때 온라인에서 네. 구매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풀무질에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책을 살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풀무질에 오시는 분들은 특정한 책을 뭐 사러 온다기보다도 책을 만나고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찾아오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의 그 책방의 사랑방과 같은 의미는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을 공유하는 장소로 좀 키워가고 싶다. 그러려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쉽게 말해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지금 시대에 맞는 좀 어떤 인테리어도 바뀌고 그러는 건가요? 그대로 가면은 똑같이 폐업위기에 처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풀무질 정신은 이제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풀무질이라는 게 대장간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람을 부는 행위잖아요. 네. 그게 과거에는 아무래도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의 횃불을 다 같이 일으키는 그런 의미였다라면은 네. 지금은 지금은 솔직히 젊은 청년들은 그런 뭐 혁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각자 마음속에 좀 인문학을 통한 삶의 불씨를 살리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풀무질을 어떤 뭐 대학로에 있는 책방이라기보다도 전국에서 지금 몇 개 안 남은 인문사회과학 서점이잖아요. 2개라고 들었거든요. 기사를 서울에는 통해서. 2개. 서울에는 예, 2개. 지방에 네. 몇 개 더 있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서점인 만큼 전국에 인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려야 할 성지와도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좀 청년들과 공명할 수 있는 뭐 동물권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새로운 담론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떤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적인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동물권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조금 더 폭넓은 인문사회 과학의 어떤 영역을 넓혀서 서로 공유하는 책을 통해서 공유하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 네, 맞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학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좀 아이디어도 주고 그러나요? 네, 재학생들이 특히 많이 와가지고 예. 그냥 돕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친구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예. 지금 재학생들이 이미 돕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건가요? 지금 당장 사실 필요한 것은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지만 예. 학생들이 주로 와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책방이 재고가 지금 전산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산화. 예, 대표님께서 다 수기로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떤 재고가 있는지도 잘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같이 재고 파악도 할 수 있겠고요. 당장 지금 재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풀무질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상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다른 그 학우들한테 알리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게 풀무질 상황이 알려지고 또 운종복 대표님이라든지 뭐 지금 인수하신 세 분의 이제 기사가 알려지면서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혹시 뭐 은 대표님이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씀 하시진 않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6월까지니까 예. 어쨌든 한 3, 4개월 정도는 힘을 모아서 지금 어쨌든 이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네. 20년 넘게 은종복 대표님께서 쌓아오신 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대신 어쨌든 그런 기간 동안에 생긴 어려움이 참 크시니까 예. 저희 청년들의 마음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가진 돈은 없지만 모금을 해서 모일 수도 있고 다른 어쨌든 풀무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 대표님이 6월에 떠나실 때 웃는 얼굴로 좀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수인계 과정에 있잖아요.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이제 전임자께서 강조하시나요? 우리 풀무질 운영하면서 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좀 저희에게 자유롭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이 마음대로 해야지 풀무질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신데 다만 성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하십니다. 당신께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책방을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무휴였나요? 연중무휴로 운영하셨고 설날 이번에도 거의 안 쉬시고 운영을 하셨는데 네. 저희들도 뭐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서 네.
네, 좀 세 겁을 분이서 먹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나눠서 해야겠죠. 그럼 세 분의 어떤 역할이 좀 나눠져 있나요, 이미? 네, 지금 이미 저는 사실 뭐 지금 다른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밖에서 좀 풀무질의 정신과 뭐 책방 자체를 좀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그 두 친구 장경수, 고한준 이 친구들이 책방을 좀 나눠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에 서점 자체가 생긴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 추억의 장소였던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또 다시 명맥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좀 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 시청자분들은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 서점 운영 계획이라든지 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어떤 이슈를 공유하는 장소를 만들겠다. 다시 한번 각오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 풀무질이라는 공간이 여태까지 이 많은 분들한테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네. 그곳에 모여서 사실 형성되었던 담론 때문에일 것 같아요. 그 담론의 유행이라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좀 파악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혹시 재개장, 재개업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좀 이벤트나 뭐 행사 이런 마케팅 있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은종국 대표님이랑 같이 6월쯤에 이제 인수인계 완전히 이루어질 쯤에 그 대학로의 다른 공간에서 네. 좀 잔치를 벌여보자. 일종의 문화 이벤트 같은 건가요? 그렇죠. 환송시 네. 될 수 있고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도 같이 곁들여질 수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좀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폐업 위기에 처한 사회과학 책방을 인수한 록밴드 보컬이시죠? 네, 네네. 전범선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븐 비건 일정 관련 속보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수정이 됐는데, 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사흘 동안 이어진 평양 실무 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 비건 대표는 내일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서 북한과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강정규입니다. 네, 앞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오산기지 화면 보여주면서 이 수송기에 비건이 탔다 안 탔다 여러 가지 좀 확인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산 미군기지에 항공기가 착륙한 시간 오후 6시 34분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오산기지에서 C-40 수송기가 이륙한 지 3시간 만인데요. 날이 어두워서 눈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흰색 동체에 날개 끝이 위로 꺾여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C-40 수송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일 이 C-40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북측과 사흘 동안의 실무 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직 협상 결과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일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일반에 공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처마다 좀 확인된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도 좀 보도가 엇갈렸는데 다시 한번 끝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사흘 동안 이어진 평양 실무 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는 오산기지에 그 비건 일행을 태운 수송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내용이 보강되면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두 정상이 묵을 숙소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후보 도시 다낭에는 해변을 따라 줄지어 들어선 고급 리조트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김지선 기자의 보도 보겠습니다.
140분 동안의 짧았던 첫 만남과 달리 1박 2일로 진행되는 2차 회담. 두 정상의 체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다낭에는 고급 리조트들이 해변을 따라 줄지어 있어 선택지가 많습니다. 정상들의 숙소는 곧 협상 전략을 짜는 회담본부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고른 곳은 하얏트 리젠시. 다른 호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안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I received the complaint from the in-house guest. It says we're not allowed to record.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건물 한 동을 통째로 빌려 보좌진들과 함께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곳에 머물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머물렀던 크라운 플라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 숙소로 거론되지만 호텔 측은 북한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应该不是来我们酒店吧？哦，不是吗？哦，应该我们没有收到这个通知哎。你是说川金会对不对？川普跟那个金正恩，我们没有收到这个通知哎。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풀만 리조트나 정상회의장으로 활용됐던 쉐라톤 리조트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유력한 후보 회담장으로 주목받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의 경우 두 정상이 따로 이동하지 않고 동시에 숙박도 할 수 있어 경호에는 제격입니다. 하지만 회담이 예정된 27일과 28일에도 인터넷 예약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장소를 둘러싼 북미 간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마치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건 대표가 우리 정부의 어떤 방식으로 실무 접촉 결과를 내놓을지가 관심인데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서 내용 더 속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 준추환입니다. 네, 1시간여 전에는 이제 비건 대표가 탑승했던 수송기가 착륙을 했는데 당시엔 또 이제 비건 대표가 탑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탑승이 확인된 거죠? 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1시간여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산 기지에 착륙한 수송기에는 비건 대표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비건 대표가 아직 평양에 있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늦게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는데 다시 확인했더니 비건 대표가 2시간여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제 비건 대표가 협상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전해줄지가 관심인데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선 비건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 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는데요.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비건 대표의 일정에 관해서는 외교부로 문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실무 협상 결과에 대해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비건 대표가 돌아온다면 청와대 방문 일정은 언제라도 잡힐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비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협상 성과가 좋으면 비건 대표가 다시 청와대에 와서 결과를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비건 대표가 청와대를 다시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면 지난 4일 방문 때처럼 면담이 끝난 뒤에야 방문 사실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미 실무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포함해 얼마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놨을지 또 미국이 내놓은 상응 조치에 양측이 합의를 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우리 측은 그동안 미국이 상응 조치로 거론되어 종전선언이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 지원 외에 일부 대북 제재 완화까지도 북미가 합의했을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나 일부 면제가 이뤄질 경우 앞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도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현재로선 청와대에 올 계획이 없지만 재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잡힐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가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 특히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최대한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나설지도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이달 27일부터 28일로 공식화하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기대한다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낸 북미 정상이 새 역사를 쓰기에 베트남은 더없이 좋은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개최 도시가 어디인지는 북미 사이에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실무 협상 결과에 달렸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경우는 남북미 중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때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은 1차 북미 회담 때와는 달리 북미가 이미 비핵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4자 종전선언 없이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도출을 위한 중재나 촉진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겹치면서 일정 변경을 검토했던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27일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27일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흥행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나오기 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효과 면에서도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일정에 불만을 품고 전면 불참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면서 요구사항인 토론회 횟수를 늘리기로 한 만큼 일정 연기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또 오늘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을 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공청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보수 지지층인 참가자들과 5.18 유족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끌어내세요! 끌어내세요! 반발하던 5.18 단체 회원들이 끌려나간 뒤에야 발제자인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 씨는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군 정예부대뿐만 아니라 게릴라군까지 600명이 동원돼 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 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주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그 다음에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분합이들이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 지지층이 강당을 가득 메우자 한국당 참석 의원들도 한껏 고무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다.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세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등 원색적인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10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보 진영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당의 참담한 인식을 확인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역사인식이 지만원의 망상에 기댄 참담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광주의 은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광주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도 한국당이 지 씨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악의적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9명은 현재 청와대 검증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당 추천 인사의 5.18 폄훼와 왜곡 등의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보통 설 연휴가 지나면서 신학기 시즌인 다음 달까지 이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성수기입니다. 하지만 냉각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4월에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짜리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 20억여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2억 원가량 낮춘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돈줄이 묶인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13 대책에서 대출을 규제했고 앞으로의 방침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공시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하락했고 서울은 1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기존 아파트 거래가 끊긴 가운데 다음 달까지 전국에 4만여 채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진 분양 시장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주택 시장은 거래 감소나 가격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를 넘겨서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 규제 강도가 더해져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2월과 3월은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 인상 발표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의 내부 거래 비율이 실제보다 축소 왜곡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이를 보완할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외 계열사와의 매출액을 제외해 공시하는 기존 기준이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비율과 차이가 생기는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부 거래 매출을 계산할 때 해외 내부 거래액은 빼면서 전체 매출액에선 해외 매출액을 포함하는 기존 기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거래 금액과 전체 매출액의 기준을 통일하거나 이 수치를 기존 방식과 함께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올해 공시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이 기존에 해온 것이라 일관되게 이어온 측면일 뿐이라며 의도적으로 재벌 봐주기를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뒤늦게 특혜성 시행령 조항을 끼워 넣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막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다는 YTN 보도 이후 시민단체도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해 오히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 됐다며 기재부의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세 기준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시행령은 정부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할 때 해외 매출액을 뺀 비율을 축소 공시한 점도 지적하면서 재벌 봐주기식 공시 관행도 개선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화제 홈페이지를 보면 김 감독의 23번째 장편인 이 영화는 개막작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인물이 퇴역한 군함을 타고 여행하던 중 미지에서 여러 비극적 사건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들로부터 성범죄 가해자로 잇따라 지목되며 공식 활동을 중단했으며 신작 개봉도 미뤄졌습니다. 이어 MBC PD수첩에서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근 PD수첩과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가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음악계 차세대 주역
25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방 대표가 결성한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서구 대중음악에서 급부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방 대표는 빌보드를 통해 세계적인 팝그룹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방탄소년단과 의견을 나누며 수평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해 들어 가장 추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무척 춥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철원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철원도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가정에서는 동파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합니다. 제주도에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내륙 지역은 대기가 더욱 메마릅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5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이루어진 스티븐 비건 대표의 실무 협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련 속보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도 계속 보도하겠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